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최근 백악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이름이 공포와 함께 울려 퍼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기술, 미국조차 독점하고 있던 그 기술을 한국이 비밀리에 완성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항공모함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해전의 역사를 다시 쓸 무서운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핵을 막는 동안 한국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었다. 한 미국 전략가의 탄식 섞인 외침. 과연 그날 백악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앨런 크로포드입니다. 이제는 백악관의 소란스러운 복도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NSC 상황실을 떠나 워싱턴 DC 외곽에 위치한 조지타운 대학의 고풍스러운 교수실에서 낡은 가죽 장정의 책들과 씨름하며 조용한 황혼을 보내고 있는 한때는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었던 전직 관료입니다. 제 교수실의 창문은 포토맥 강을 향해 나 있습니다. 저는 종종 느리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제가 걸어왔던 길을, 제가 내렸던 수많은 결정들의 무게를 되새기곤 합니다. 제 책장의 가장 좋은 자리에는 키신저와 브레진스키, 그리고 한스 모겐소의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거장들. 저는 그들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배웠고 힘의 균형이라는 냉정한 논리가 어떻게 국가들의 운명을 결정하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 벽에는 제가 백악관을 떠나올 때 대통령께서 친히 서명하여 선물해 주신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통령과 제가 마주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사진 밑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아시아의 평화를 지켜낸 나의 위대한 전략가 앨런 크로포드에게. 몇 해 전 대학 신문사의 젊은 학생 기자가 저를 인터뷰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정치학을 복수 전공한다는 눈빛이 초롱초롱한 의욕 넘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소 순진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 수많은 업적 중에서 NSC에 계실 때 이룬 가장 위대한 성취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척 파이프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길고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마치 먼 옛날의 전설을 이야기하는 현자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성취라 글쎄요. 사람들은 제가 이라크 전쟁의 출구 전략을 설계했거나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을 기억할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조용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았던 하나의 사건을 꼽고 싶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핵무장 시도를 평화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좌절시킨 일입니다. 학생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2000년대 초반의 한국은 참으로 다루기 힘든 파트너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그에 기반한 비이성적인 민족주의가 뒤섞여 그들은 종종 위험한 길로 들어서곤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이 있어야 한다는,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살 행위에 가까운 구호를 외치며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사들이려 했지요. 만약 그때 우리가 그들을 막지 못했다면 지금 동북아시아는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서로의 머리에 핵미사일을 겨눈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끔찍한 지옥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청와대에서 마주 앉았던 한국의 국가안보실장.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로포드 박사, 당신들은 우리의 혈맹이지만 우리의 생존을 영원히 책임져 줄 수는 없소. 우리에게도 최소한의 방어수단, 마지막 카드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 담긴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장님, 그 마지막 카드라는 것이 실장님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파멸로 이끌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귀국이 핵을 보유하는 순간 일본 역시 일주일 안에 핵무장을 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귀국을 더 이상 동맹의 파트너가 아닌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간주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은 그 즉시 파기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귀국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이성적인 논리와 차가운 현실의 힘이 때로는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학생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최신의 F-15 전투기를 판매하고 더 많은 군사기술을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말하자면 위험한 칼을 내려놓는 대신 훨씬 더 안전하고 다루기 쉬운 장난감들을 쥐어준 셈이지요. 그들은 만족했고 동북아는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힘의 논리에 기반한 가장 현실적이고 성공적인 외교였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학생은 감명받은 표정으로 열심히 제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는 일면에 실렸고 저는 다시 한번 현명한 전략가로서의 제 명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의 연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연설은 제가 학생 기자에게 들려주었던 그 성공 신화의 완결판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연단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유독 가볍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클럽 내부는 이미 만원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의 백악관 출입 기자들, CNN과 폭스 뉴스의 정치 평론가들, 그리고 각국 대사관에서 파견된 무관들이 제 입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가장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준비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제 연설의 주제는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관리되는 동맹과 아시아의 미래 안정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 20년간 우리가 아시아에서 이룩한 위대한 외교적 성취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의 핵심 동맹국인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관리의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해주면서도 그들의 군사적 모험주의는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들의 무모했던 핵무장 시도를 평화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좌절시킨 일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저항했고 때로는 우리에게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척하면서도 그들의 손발을 묶는 보이지 않는 정교한 족쇄를 채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대한 동맹인 미국의 허락과 도움 없이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우리의 통제 안으로, 우리가 설계한 안정적인 글로벌 질서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뤄낸 위대한 외교적 승리이며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아시아에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잠시의 정적 후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온몸으로 느끼며 희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여전히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지도가 필요한 미성숙한 동맹이며 그들의 운명은 결국 우리의 손바닥 안에서 우리가 정해준 길 위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나약한 운명이고 동시에 그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뉴욕타임스에서 나온 의욕이 넘쳐 보이는 젊은 동아시아 담당 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제게는 너무나도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움직임은 박사님의 분석과는 다소 달라 보입니다. 특히 부산에서 열린 마덱스 방산 전시회에서 공개된 그들의 항공모함 프로젝트 CVX 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HD현대와 한화오션 같은 기업들은 구체적인 설계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의 비판가들은 박사님의 동맹 관리가 실제로는 주권 억압이었으며 이 새로운 항공모함이야말로 그들의 진정한 전략적 독립선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인자하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한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참으로 순진하고 열정만 앞서는 현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군사적 독립선언이라. 참으로 멋지고 용감한 말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단어들을 좋아했지요. 저는 가벼운 농담으로 청중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국제정치의 현실은 대하소설이나 영웅 신화가 아닙니다. 항공모함은 단순히 돈만으로 혹은 애국심이라는 의지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을 통해 피와 땀으로 축적된 운용 노하우 수시로 최첨단 함재기를 공급하고 정비할 수 있는 초인류 항공 우주 기술력, 그리고 전 세계의 대양 곳곳에 군사기지를 두고 함대를 지원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국력이 결합된 국력의 총체이자 종합예술의 결정체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한 국가에게 항공모함이란 그저 적국의 미사일에게 나를 가장 먼저 쏘시오라고 광고하며 돌아다니는 거대한 이동 표적, 바다 위에 떠있는 수조원짜리 강철관에 불과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이 제 말의 무게를 충분히 소화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애로운 교수가 아직 철이 들지 않은 학생을 타이르듯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러한 시도를 심리학적인 용어인 보상심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갖고 싶었던 궁극의 장난감인 핵무기를 현명한 부모에게 빼앗긴 아이가 그 상실감을 보상받기 위해 그 대신 다른 비슷하게 비싸고 번쩍이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백화점 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쓰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이치입니다. 혹은 운전면허를 딸 나이가 되지 않은 10대가 자동차 대신 비싼 이탈리아제 레이싱 자전거를 사서 동네를 질주하는 것과도 같지요. 겉보기에는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그 아이의 근본적인 한계나 처지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의 F-35 전투기와 이지스 전투체계, 그리고 우리의 항공기 사출 기술 없이는 그들이 만든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부산항의 부두 밖으로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뼈아프고 냉정한 사실을 말입니다. 장내에서는 유쾌한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제 재치 있고 통렬한 비유에 모두가 만족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포토맥 강이 내려다 보이는 제 펜트하우스 아파트의 넓은 서재에서 가장 아끼던 25년산 싱글 몰트 위스키 글램피딕을 꺼내 장인이 손으로 깎아 만들었다는 크리스털 튤립 글라스에 조심스럽게 따랐습니다. 유리잔에 부딪히는 스코틀랜드의 빙하로 만들었다는 투명하고 단단한 얼음 소리가 유독 청명하고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영롱한 소리를 들으며 저의 완벽한 논리와 흔들림 없는 승리에 다시 한번 깊이 도취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세상의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 오만하고도 자신감 넘쳤던 연설이 있은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조지타운 대학의 한적한 제 연구실로 돌아와 저의 진짜 직업인 교수의 삶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날씨가 좋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포토맥 강은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저는 다음 학기에 강의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강해 계획서를 짜고 있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위대한 저작을 펼쳐놓고 아테네의 오만과 스파르타의 공포가 어떻게 고대 세계의 패권, 전쟁을 불러왔는지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은 백악관의 숨막히는 긴장감과는 다른 지적인 충만함을 제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책상 위의 전화기가 마치 그 평화를 깨뜨리려는 듯 날카로운 소리로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국무부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마지못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크로포드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젊고 야망이 넘치며 지나치게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크 해밀턴, 현 동아태 차관보였습니다. 제가 백악관에 있을 때만 해도 실무자에 불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차관보 마크 해밀턴입니다. 부디 평안한 시간을 방해한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국무장관님께서 박사님께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전형적인 외교적 수사였습니다. 본론은 그 다음에 나오겠지요. 고맙네, 마크. 무슨 일인가? 내가 요즘 다루는 미묘한 상황이라는 건 투키디데스의 연대기 오류를 지적하는 골치. 아픈 학생들의 페이퍼를 채점하는 것뿐인데 저는 약간의 짜증과 권태로움을 섞어 대답했습니다. 은퇴한 거물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고 심각해졌습니다.
박사님, 죄송하지만 이번 건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한국의 CVX 프로젝트, 그 항공모함 사업 말입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동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청와대와 국회에서 흘러나오는 소음의 수준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희는 그곳, 부산에서 열리는 마덱스 방산 전시회의 현장의 분위기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선임자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허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전략적 현실 감각을 갖춘 인물 말입니다. 국무장관님께서 이 임무에 적합한 인물로 주저없이 박사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떠올리셨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다시 그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크, 나는 은퇴했네. 내 전문 분야는 이제 고대 그리스의 전쟁사일세. 현역들에게 맡기는 게 어떤가? 박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크의 목소리는 애절해졌습니다. 그는 제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자존심과 애국심이었습니다. 워싱턴의 그 누구도 박사님만큼 한국인들의 복잡한 민족성과 그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박사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박사님의 말을 존중할 겁니다. 동시에 박사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디 조국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전문성을 발휘해 주십시오. 결국 저는 그의 제안을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귀찮음이 밀려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영향력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은밀한 만족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가서 확인해 주지. 내가 옳았다는 것을,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워싱턴의 멍청이들에게 다시 한번 똑똑히 알려주지. 그렇게 며칠 후 저는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A380 여객기의 1등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넓고 안락한 공간은 오직 저 혼자만의 것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제 이름과 직책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제가 요청하기 전에 먼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카치 위스키와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흠잡을 데 없는 서비스를 마치 박물관의 유물을 감상하듯 무감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친절은 훈련된 것이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구름 위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내에 비치된 최신 영화들을 잠시 훑어보았습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 함께 한국에서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다는 이순신이라는 옛날 장군에 대한 역사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포스터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식의 민족주의적 영웅주의와 국수주의적 프로파간다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나라. 그들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영화를 끄고 대신 가방에서 낡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이고 위험을 피하며 이익에 눈이 어둡다. 이 문장이야말로 국제정치의 본질을 꿰뚫는 영원한 진리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공항은 제가 가봤던 뉴욕의 JFK나 런던의 히드로 공항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깨끗하며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단 몇 분 만에 끝났고 제 짐은 이미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경이로운 효율성에 잠시 감탄했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이것은 창조가 아닌 모방의 산물이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서구의 것을 완벽하게 모방하고 그것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에만 특화된 민족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아이디어, 즉 독창적인 혁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KTX 고속열차는 마치 총알처럼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국의 풍경이 쏜살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논과 비닐하우스, 그리고 그 사이에 갑자기 마치 버섯처럼 솟아난 빽빽한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낮고 부드러운 능선의 산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이 작은 나라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비극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거대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야심에 찬 일본이라는 거인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했던 작은 나라. 저는 그들에게 일종의 연민과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연민은 그들에 대한 저의 우월감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지정학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 나라다. 결코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덱스 전시회가 열리는 백스코로 향했습니다. 백스코 전시장에 들어선 순간 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중앙의 두 거인을 제외한 주변부의 부스들로 먼저 향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태양계의 행성들처럼 HD 현대와 한화라는 두 개의 태양. 주위를 맴돌고 있는 수많은 위성들을 먼저 관찰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 경로에서 처음 마주친 것은 LIGN-X1의 거대하고 잘 정돈된 부스였습니다. 그곳은 마치 파괴의 신을 모시는 신전처럼 날카롭고 공격적인 붉은색 조명과 차가운 회색빛 강철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재단 위의 신상처럼 받침대 위에는 그들이 자랑하는 대함 미사일 해성 시리즈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무기 재원표를 읽어온 훈련된 전문가의 눈으로 해성원의 스펙을 훑어보았습니다. 사정거리 200km 이상, 탄두 중량 250kg. 저는 머릿속으로 즉시 우리 D사의 주력 상품인 하푼 블록 II와 그 수치를 비교했습니다. 공개된 재원상으로는 한국의 미사일이 사정거리에서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핵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즉 미사일의 두뇌에 해당하는 시커와 적의 전자전 공격을 회피하고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하는 ECCM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된 ANSLQ-32 전자전 시스템이 저 해성의 시커를 얼마나 쉽게 기만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존중할 만한 노력이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준은 아니야. 동남아시아 같은 지역 분쟁에서는 꽤 위력적인 무기가 될 수 있겠지만 미 해군이나 중국 해군 같은 동급의 경쟁자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제 시야 한쪽으로 인도네시아. 해군의 제독들이 LIGN-X1 직원의 프레젠테이션을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방위산업의 정확한 위치, 그들의 명확한 역할이었다.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나름 괜찮은 가성비를 가진 무기들을 우리와 같은 최상위 포식자들이 신경 쓰지 않는 2선급 시장에 판매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생존 방식이자 한계였습니다. 저의 기존 세계관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 발걸음이 멈춘 곳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부스였습니다. 그곳의 중앙에는 거대한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친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실물 크기 모형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그 전투기의 주위를 천천히 돌며 마치 자동차 감정사처럼 기체의 구석구석을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동체의 전체적인 형상은 우리의 F-22 랩터에서 노골적으로 영감을 받았군. 하지만 결정적으로 내부 무장창이 없어. 모든 미사일과 폭탄을 날개 밑에 주렁주렁 매달고 다녀야 한다는 건 스텔스 성능을 포기했다는 말과 같이. 저는 속으로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이 전투기를 5세대가 아닌 4.5세대라고 부르더군. 그것은 곧 진정한 의미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아마 자국 공군의 낡은 F-16을 대체하는 용도로는 훌륭하겠지. 하지만 우리의 F-35와 공중전을 벌이는 상황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 어불성설이지. 저는 다시 한번 흔들림 없는 기술의 격차와 넘을 수 없는 힘의 서열을 확인하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풍산의 탄약 부스와 현대로템의 전차 부스를 스쳐 지나가면서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포탄과 전차는 분명 품질이 우수했지만 그것들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게임 체인저가 아닌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이 거대한 전시장의 심장부, 두 개의 태양이 불타오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부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곳은 이 전시회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곳이었고 동시에 가장 살벌한 긴장감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양쪽 부스의 홍보 담당자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서로의 목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자사의 우월함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조금도 지치지 않은 채 적진을 향한 투지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제가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그 컨셉트 카가 있는 HD 현대중공업의 부스로 향했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2층 갑판 항공모함 HCX-23 플러스 모델은 멀리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마침 제 옆에서 다른 VIP에게 설명을 하고 있던 애돼 보이는 한 젊은 엔지니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제 명함을 본 그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깍듯하게 저를 맞았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예술적 시도군요. 저는 최대한 비꼬는 의도를 숨긴 채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크기의 함선에서 굳이 비행갑판을 2층으로 분리한 실용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소? 젊은 엔지니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미리 준비한 듯한 답변을 더듬거리며 내놓았습니다. 박사님, 그것은 소형 무인 항공기의 출격과 회수 작전을 동시에 그리고 완벽하게 분리함으로써 제한된 공간에서 작전 효율성과 소티를 극대화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설계입니다. 이착륙 동선이 겹치지 않아. 저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알겠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계가 아니라 설계를 위한 문제를 만들어낸 셈이군요. 아주 야심찬 시도입니다. 수고하시오.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제 머릿속은 경멸과 조소로 가득 찼습니다. 항공모함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벌써부터 공상과학 소설을 쓰고 있구나. 한심하기 짝이 없군. 저는 그 실망감을 안고 마치 오물을 밟은 사람처럼 발걸음을 옮겨 경쟁자의 영토인 한화오션의 부스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제 상식에 부합하는 모양의 항공모함 모델 고스트 커맨더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델을 보며 다른 종류의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비현실성에 대한 조소가 아닌 그 현실적인 한계에 대한 냉소였습니다. 그래, 이게 그들의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거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척 보기에도 만재 배수량은 기껏해야 3만 톤, 잘 쳐줘도 4만 톤을 넘지 못하겠지. 이 정도 크기로는 고정익 전투기는커녕 대잠 헬기 몇 대와 소형 무인기 몇 대를 운용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건 항공모함이 아니라 가판이 넓은 헬리콥터 수송함에 불과해. 이런 함선으로는 절대로 원의 작전을 통한 힘의 투사는 불가능하다. 중국의 항공모함 함대와 마주치는 순간 10분도 버티지 못하고 격침당하겠지. 결국 이것은 실질적인 군사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등감을 달래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비싸고 거대한 상징물에 불과하다. 전형적인 종이호랑이야.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등 뒤에서 그 역겹고도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데이비드 백스터였습니다. 그는 어느새 제 옆으로 다가와 마치 개선장군 같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앨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쪽은 우주선을 팔고 있고 다른 한쪽은 꼭대기가 평평한 유람선을 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자랑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해군 전략이라는 겁니다. 정말 배꼽을 잡을 지경 아닙니까? 저는 굳이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실망스럽군. 그들로서는 말이야. 바로 그겁니다. 백스터는 신이 나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내 현란한 3D 그래픽으로 제작된 홍보 영상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저희 D사가 만든 F-35B 스텔스 전투기가 미 해군의 최신의 핵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함의 갑판에서 전자기식 캐터펄트의 도움을 받아 총알처럼 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앨런. 이것이 바로 기술이고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저들도 그것을 알고 우리도 그것을 압니다. 지금 저들이 벌이고 있는 이 요란한 쇼는 결국 자신들의 정부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연극에 불과해요. 몇 달만 지나 보십시오. 그들의 정부는 조용히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우리에게 접근해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낡은 독도 함급 상륙함에 몇 대 탑재할 수 있도록 F-35B
몇 대를 비싼 값에 팔아주겠지요. 그러면 이 유치한 항공모함 소동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히 사라질 겁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백스터의 냉소적이고 철저히 사업적인 관점은 저의 전략적인 분석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일종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세상은 아직 내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국제사회의 힘의 서열은 명확하고 그 정점에는 위대한 우리, 미합 중국이 굳건히 서 있었다. 그 질서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순간 곧 저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대한 균열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끈거리는 두통과 혐오감 속에서도 제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쇼의 실체를 파악하고 워싱턴에 정확한 보고서를 올려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제의 혼란스러운 관람객이 아닌 차갑고 분석적인 조사관의 가면을 쓰고 다시 백스코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가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정보를 얻어내는 것. 그 기회는 소수의 VIP에게만 허락된 비공개 기술 브리핑에서 찾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브리핑이 열리는 곳은 전시장 가장 안쪽에 위치한 창문 하나 없는 보안 회의실이었습니다. 입구에서는 신원 확인 절차가 몇 번이나 반복되었고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는 반납해야 했습니다. 바깥의 소란스러움이 완벽하게 차단된 회의실 안은 서늘하고 건조한 공기와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의 면면도 어제와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각국 대사관에서 파견된 최고 위급 무관들, 날카로운 눈빛의 일본 해상자위대 제독, 그리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메모하는 폴란드와 호주의 국방부 관계자들. 이곳은 더 이상 쇼가 아닌 진짜 비즈니스와 정보전이 벌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잠시 후 흠잡을 데 없이 다려진 대한민국 해군의 동정복을 입은 한 대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그러나 한국인 특유의 강한 악센트를 섞어 CVX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개요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연이어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함선의 재원, 예상작전 반경, 그리고 탑재될 무기체계. 저는 초반에는 거의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제 예상과 한치도 다르지 않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의 반복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함선의 다목적성에 대해 길게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재해 발생 시 구호 활동을 위한 플랫폼, 국제 평화 유지 활동을 위한 병력 수송 기지 등.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이지. 전투용 함선을 만들면서도 국내외의 평화주의적인 비판을 피하기 위해 비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 작은 나라들이 거대한 군사 예산을 정당화하기 위해 늘 사용하는 낡은 레퍼토리였습니다. 저는 지루함에 거의 졸음이 올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모든 신경을 깨우는 제 오만한 확신에 첫 번째 균열을 내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함의 표준 배수량은 약 4만 톤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표준 배수량.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군함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는 만재 배수량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표준 배수량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축 조약에서나 사용되던 다소 모호하고 오래된 기준이었습니다.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 제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령은 마치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직전에 무심한 목소리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국제적인 관례와 주변국들과의 민감한 외교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하 배수량 기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배수량. 그 단어가 제 귀에 들리는 순간 마치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제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제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그 단어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하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자리에 앉은 일본 제독의 얼굴은 순간 미세하게 굳어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테이블 위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깨달은 것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관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고 의도적인 그리고 지독하게 교활한 전략적 기만이었습니다. 저는 냉전 시절 소련이 자신들의 잠수함에 탑재된 핵미사일의 실제 사거리와 탄두 위력을 축소하여 발표하며 서방 세계를 속이려 했던 낡고 먼지 쌓인 정보 보고서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의 동맹이라고 믿었던 작은 나라의 입에서 그 기만의 언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이 연극의 진짜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한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커피와 다과가 제공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VIP들과의 의례적인 대화를 피하며 조용히 아까 보았던 한화오션의 젊은 엔지니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구석에서 다른 엔지니어들과 긴장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가장 부드럽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까 브리핑, 아주 인상 깊었소. 한 가지 순수한 전문가적 호기심이 생겨서 그러는데 잠시 시간 좀 내줄 수 있겠소? 그는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커피 스테이션 옆에 조금은 한적한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치 오랜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 나는 이 바닥에서 30년을 보냈소. 국가 간의 민감한 관계라는 것이 때로는 진실을 가리는 훌륭한 연막이 된다는 것을 잘 알지. 하지만 민감성과 전략적 기만은 전혀 다른 문제야. 오늘 브리핑에서 본 함선의 설계도 특히 동력 개통과 내부 격벽의 사양은 내가 보기엔 4만 톤급 선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과한 수준이었소. 이건 마치 소형차에 항공기 엔진을 달아놓은 것과 같지. 그러니 우리 가설을 세워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아주 만약에 훗날 이 함선을 대대적으로 현대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선체의 프레임이 구조적으로 견딜 수 있는 최대 만재 배수량은 얼마로 설계되었소? 제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과 같았습니다. 젊은 엔지니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주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네. 그냥 우리끼리의 가설일 뿐이니까. 잠시 동안의 무거운 침묵 끝에 그는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제게 속삭였습니다. 설계상 매개 변수는 향후 상당한 규모의 증축과 개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7만 톤 혹은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7만 톤. 그 숫자를 확인한 순간 제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세상이 고요해지는 듯한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오만한 세계가 제 합리적인 분석이 제 모든 경험과 지식이 발밑에서부터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7만 톤. 그것은 더 이상 경항공모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헬리콥터 수송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실상부한 대양을 가로지르며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진짜 함대 항공모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숨기고 있던 거짓말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대담했으며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해운대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파크 하얏트 호텔의 최고급 스위트룸, 그 넓고 적막한 공간에서 저는 마치 우리에 갇힌 맹수처럼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비싼 스카치 위스키 병과 제가 낮 동안 미친 듯이 수집한 수십 장의 브로슈어와 메모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한복판에 던져진 탐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낮에 경멸하며 던져두었던 HD 현대중공업의 그 공상과학 함선 브로슈어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화려하고 기괴한 겉모습이 아닌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힌 재원표의 가장 깊숙한 곳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제 심장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드는 단서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제가 낮에 놓쳤던 통합 전투 지휘 시스템과 데이터 링크 부분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의 공식 명칭은 트리니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기능 설명에는
제가 의심했던 대로 함대 단위의 동시 교전 능력과 AI 기반의 자동화된 위협 평가 및 무장 할당 기능이라는 무시무시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제가 찾고 있던 결정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차세대 소형 스텔스 이지스 전투함, 코드명 어쌔신과의 완벽한 통합 작전 능력 기본 확보. 저는 즉시 CIA 시절부터 사용해오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군용 암호화, 통신이 가능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저의 가장 오래되고 믿을 수 있는 정보원인 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지금 CIA의 위성정보 분석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존, 나 앨런이야. 아주 중요한 부탁이 있네. 지금 당장 HD 현대중공업의 거제도 조선소와 한화오션의 옥포 조선소, 특히 공식적으로 유지보수 중이라고 알려진 제3독의 최신 위성 사진을 보내주게. 10감지 영상도 포함해서. 뭔가 거대하고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움직임이 있어. 몇 분 후 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앨런, 국장급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 알잖아. 무슨 일이야? 존, 이건 내 직위를 걸 수 있는 문제야. 무언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어.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 그리고 추가로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관련된 모든 정보 보고서에서 트리니티, 어쌔신, 그리고 호넷이라는 코드명을 검색해줘.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뭐든 찾아내줘. 다시 몇십 분이 흘렀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딩하는 소리와 함께 존에게서 여러 개의 파일이 첨부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앨런, 자네 말이 맞았어. 이건 정말 이상해. 자네가 말한 거제도 제3독 공식적으로는 비어 있어야 하지만 10감지 영상에는 24시간 내내 거대한 열원이 잡히고 있어. 무언가 거대한 강철 구조물을 밤낮 없이 용접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자네가 말한 코드명들, 빙고. 국방과학연구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트리니티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블랙 프로젝트가 존재해. 공식적인 명칭은 인공지능 기반의 해전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이지만 배정된 예산이 천문학적인 수준이야.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어쌔신과 호넷이라는 두 개의 하위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모든 것이 최고의 기밀 등급으로 굳게 잠겨 있지만 어쌔신이라는 키워드가 최근 포항의 신소재 연구소에서 진행된 새로운 스텔스 도료의 레이더 흡수율 테스트 보고서에서 방금 하나 튀어나왔어. 앨런, 이건 단순히 배 한 척 만드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건 완전히 새로운 교리를 만드는 것처럼 보여. 저는 존이 보내온 메시지와 위성사진, 그리고 제가 낮에 모았던 정보의 조각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7만 톤급으로 확장 가능한 거대한 선체 퀸.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이지스 전투함, 어쌔신. 하늘을 뒤덮을 무인기 군단, 호넷.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두뇌로 묶어버리는 인공지능 지휘관, 트리니티. 그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에어컨의 냉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의 단순한 군비 증강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이 만들어온 해상, 패권의 질서를 그 근본부터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무섭고도 경이로운 거대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누구보다 먼저 그 지옥도의 입구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진실의 조각들을 마치 범죄 현장의 증거물처럼 제 호텔 스위트룸의 넓은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한쪽에는 마덱스 전시장에서 긁어모은 수십 장의 화려한 브로슈어들이, 다른 한쪽에는 제가 급하게 휘갈겨 쓴 메모들과 암호화된 통신으로 막 도착한 차갑고 객관적인 정보 보고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상반된 세계는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대한민국의 공개된 얼굴과 감춰진 맨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의 화려한 광안대교 조명이 서서히 빛을 잃고 멀리 동쪽 하늘이 희미한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때까지 저는 미동도 없이 그 증거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제 평생을 지배해왔던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신념이 거대한 폭풍우를 만난 것처럼 서로 부딪히고 깨지며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덮친 감정은 지독하고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었습니다. 나 앨런 크로포드. 워싱턴 정가에서 가장 냉철하고 이성적인 전략가로 통했던 내가 동맹국이라고 믿었던 한수 아래라고 얕보았던 작은 나라의 정교한 기만술에 완벽하게 놀아났다는 사실. 그것은 제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화려하고 유치해 보였던 마덱스 전시회, HD 현대와 한화의 그 소란스러운 경쟁, 정부 관계자들의 그 어색하고 형식적인 발표들. 그 모든 것이 바로 나 같은 사람을 미국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수년간에 걸쳐 준비된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대담한 연극 무대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제가 그들의 의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보고하도록 조종했던 것입니다. 저는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불길이 잦아들자 그 자리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훨씬 더 차갑고 근원적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지독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적인 모욕감에 사로잡힌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냉철한 전략가의 눈으로 그들의 계획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석하면 할수록 그 계획이 얼마나 무섭도록 천재적이고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지에 대해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령 함대 독트린. 그것은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철학적인 혁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점을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로 둔갑시키는 연금술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처럼 압도적인 예산이 없기에 그들은 값비싼 유인, 항공모함 대신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인 무인 유인 하이브리드 함대를 선택했습니다.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족쇄가 채워졌기에 그들은 단 한 방의 강력한 펀치가 아닌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칼날로 적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말려 죽이는 비대칭 전략을 창조해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중국이 자랑하는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마치 숙련된 유도 선수가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매다꽂듯 무력화시킬 수 있는 완벽한 카운터였습니다. 동시에 F-35와 같은 특정 최첨단 무기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기술적 종속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그들의 무서운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뛰어난 군사 전략가 몇몇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수천 년간 거인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속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의 허를 찔러야만 했던 이 작은 나라의 민족성 전체가 응축된 한과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억압과 서름을 파괴적인 분노가 아닌 무섭도록 차가운 창조의 에너지로 승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앞에 놓인 끔찍한 딜레마를 마주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엄청난 사실을 지금 당장 워싱턴에 보고해야 하는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나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유지해온 대한반도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그리고 그 실패의 중심에 바로 나 앨런 크로포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그것은 내 평생의 업적과 명예를 내 손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동시에 나의 보고서는 즉시 워싱턴을 패닉에 빠뜨릴 것이고 미국은 한국을 더 이상 동맹이 아닌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며 강력하게 압박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내가 이 사실을 묵인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조국에 대한 배신 행위였다. 나는 내가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린 비참한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직접 봐야만 했다. 위성사진이나 정보 보고서의 몇 줄짜리 텍스트가 아닌 내 두 눈으로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내 손으로 직접 그 강철의 감촉을 느끼고 내 귀로 직접 그 엔진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는 그 어떤 보고서도 쓸 수 없었고 그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었다. 나는 그 거대한 미스터리의 심장부, 그 심연의 가장 깊은 곳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저는 다음 날 HD 현대중공업의 박선우 팀장에게 다시 한번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시끄러운 카페가 아닌 아무도 우리의 대화를 엿들을 수 없는 조용하고 격식 있는 한정식 집의 독립된 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정갈한 음식들이 차려졌지만 우리는 누구도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전야의 바다처럼 무겁고 고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빙빙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패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선우 팀장, 이제 가면을 벗고 이야기합시다. 더 이상의 연극은 무의미합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그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경하 배수량이라는 이름 뒤에 7만 톤급의 거대한 선체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미국의 기술 없이 독자적인 전자기식 캐터펄트의 육상 테스트를 거의 끝마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의 진짜 목표가 단순한 항공모함 한 척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어쌔신, 호넷,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하는 트리니티. 나는 당신들의 유령 함대 프로젝트에 대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선우 팀장의 얼굴은 마치 잘 훈련된 포커 플레이어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그의 깊고 고요한 눈으로 꿰뚫어 볼 듯이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위협이 아닌 진심 어린 호소였습니다. 팀장,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을 막으려는 미국 정부의 요원으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난 수십 년간의 낡은 전략, 교과서가 눈앞에서 불타 없어지는 것을 목격한 한 명의 비참한 역사가이자 전략가로서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무모한 도박이거나 혹은 21세기의 전쟁사를 다시 쓸 가장 위대한 전략적 기동,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내가 워싱턴으로 돌아가 나의 보고서를 쓰기 전에, 우리 두 나라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을 그 보고서를 쓰기 전에 나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제발 나를 데려가 주시오. 당신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어둡고 깊은 바닷속에서 대체 무엇을, 어떤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내게 직접 보여주시오. 박선우 팀장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터였습니다. 국가의 최고 기밀을 잠재적인 적국의 전직 고위 관료에게 노출시키는 엄청난 위험. 그리고 그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미국의 정책 결정자에게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부인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그는 제 눈에서 이전의 오만함이 아닌 진실을 갈망하는 한 지식인의 경외심과 지적인 절박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아주 긴 침묵을 깨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호텔 방에서 기다리십시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고 내내 그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 호텔 방에 놓여있던 제가 사용한 적 없는 새 전화기 한 대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번호폰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선우 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박사님,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만약 정말로 장막의 뒤편을, 이 모든 거짓과 그림자의 실체를 볼 준비가 되셨다면 1시간 뒤에 제가 보내드리는 주소로 오십시오. 반드시 혼자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손목시계, 당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호텔방에 두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에게 주어지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차갑게 식어버린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공식적인 참관이나 비공식적인 면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스파이 행위였고 만약 발각된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체포될 것이고 미한 관계는 최악의 외교적 파국을 맞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그 모든 공포를 압도하는 지적인 호기심과 역사의 목격자가 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그 판도라의 상자를 직접 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의 지시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가 알려준 부산 신항만 근처의 한적하고 어두운 공업단지로 향했습니다. 약속된 장소에 내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헤드라이트를 끈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소리 없이 제 옆으로 다가와 멈췄습니다. 옆문이 스르륵 열렸고 안에는 박선우 팀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승합차의 모든 창문은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없는 짙은 선팅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창밖의 도시 불빛이 희미한 얼룩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냉전시대의 스파이 소설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비현실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넜고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차는 수십 분을 더 달린 후 여러 개의 육중한 철문으로 된 보안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게이트를 지키는 경비원들의 눈빛은 제가 평생 마주쳤던 그 어떤 군인들의 눈빛보다도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침내 차는 창문 하나 없는 마치 거대한 요새처럼 보이는 거대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육중한 강철문이 거대한 괴물의 입처럼 천천히 열리며 우리를 삼켰고 이내 등 뒤에서 굉음과 함께 닫혔습니다. 바깥 세상의 모든 빛과 소리가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미지의 심연, 그 한복판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육중한 강철문이 마치 고대 신전의 성문처럼 굉음과 함께 등 뒤에서 닫혔을 때 바깥 세상의 모든 빛과 소리는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어둠과 정적 속에 남겨졌습니다. 잠시 후 제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거대한 공간 전체에 서서히 그리고 동시에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실의 무영등처럼 그림자 하나 만들지 않는 차갑고 순수한 백색광이었습니다. 그 빛이 드러낸 광경 앞에서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인간이 만든 피조물 앞에서 종교적인 경외감과 원초적인 공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제가 지금까지 상상했던 그 어떤 공장이나 조선소와도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거인을 낳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자궁 혹은 신의 무기를 재련하는 대장간과도 같았습니다. 공기는 서늘하고 건조했으며 거대한 환풍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숨결 같은 후웅하는 낮은 저음의 소리만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먼지 한 톨 없는 바닥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정돈된 모습은 이곳이 단순한 생산 현장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과학 실험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선우 팀장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이 거대한 공간의 위쪽에 설치된 아찔한 높이의 겐트리 크레인 통로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수십 미터 아래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철제 통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마침내 통로의 중앙에 섰을 때 그는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난간을 붙잡고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거대한 비밀독의 바닥, 그 깊고 어두운 요람 안에 이제 막 뼈대를 갖추기 시작한 거대한 생명의 골격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했습니다. 희미한 어둠 속으로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뻗어있는 용골, 그리고 그 용골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뻗어나간 마치 거대한 공룡의 갈비뼈 같은 수백 개의 강철 프레임. 그 거대한 골격 위에서는 제 눈에는 마치 작은 개미처럼 보이는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안전줄에 몸을 매단 채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용접 토치에서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푸르고 하얀 불꽃이 쉴 새 없이 피어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맙소사 이건 불가능해. 제 머릿속에서는 수십 년간 훈련된 전문가의 두뇌가 본능적으로 그 크기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갑판의 예상 길이, 선체의 폭, 흘수선의 위치. 그 모든 데이터를 조합한 결과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낮에 엔지니어에게서 들었던 7만 톤이라는 수치는 오히려 겸손한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완성된다면 만재. 배수량 9만 톤에 육박할 수도 있는 명실상부한 슈퍼캐리어급 선체였습니다. 우리 미 해군의 자랑인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동급이거나 어쩌면 그 이상의 잠재력을 가진 괴물. 저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체 어떻게 우리의 인공위성과 정보망을 완벽하게 속이고 이 정도 규모의 국가적 프로젝트를
이토록 완벽한 비밀 속에서 진행할 수 있었단 말인가. 어떻게 제 입에서는 경악에 찬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박선우 팀장은 마치 제 마음을 모두 읽고 있다는 듯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저 함선을 직지라고 부릅니다. 박사님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금속 활자로 지식을 인쇄했던 책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박사님, 저 직지 역시 이 바다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인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사님께서는 저희가 작고 초라한 순찰용 함선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다음 세기의 해전, 양상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할 바로 그 궁극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자만심이나 과시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흔들림 없는 사실을 전달하는 과학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서 한국가 전체의 무서운 집념과 의지를 느꼈습니다. 박선우 팀장은 저를 이끌고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 길고 거대한 경납고처럼 생긴 또 다른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실내에 만들어진 거대한 활주로처럼 보였습니다. 육상 테스트베드, 전자기식 캐터펄트의 시험장이었습니다. 내부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된 통제실의 콘솔 주변에 모여 있었고 거대한 스크린에는 카운트다운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익숙했던 증기식 캐터펄트 특유의 고막을 찢을 듯한 증기, 압력 소리나 뜨거운 열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제 치아와 뼈를 미세하게 떨리게 만드는 위잉하는 고주파의 기계음만이 공간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제실의 두꺼운 방탄 유리창 너머로 레일 위에 놓인 실제 무인기와 똑같은 무게와 형태로 만들어진 거대한 쇳덩어리, 데드 웨이트 슬레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마침내 0에 도달한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쉬익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레일 위에서 섬광과도 같은 푸른빛 플라스마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20톤에 육박하는 거대한 쇳덩어리가 어떠한 폭발이나 소음도 없이 마치 유령처럼 미끄러지듯 눈으로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레일 위를 질주했습니다. 단 2초. 2초 만에 그 쇳덩어리는 시속 300km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되어 저 멀리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압도적인 힘의 분출은 폭발적이기보다는 지독하게 효율적이고 폭력적이기보다는 무섭도록 세련되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저는 미 해군의 모든 항공모함에 탑승하여 증기식 캐터펄트의 발사 장면을 수백 번도 더 본 사람이었습니다. 거대한 증기기관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소음과 진동, 함 전체를 뒤덮는 뜨거운 수증기의 포육. 그것이 제가 아는 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목격한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질적이고 외계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훨씬 더 강력하고 부피는 작지만 훨씬 더 효율적인 힘.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증기시대의 낡은 기술을 건너뛰고 바로 다음 세대의 기술로 한 번의 퀀텀 점프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모되는 전력량이 천문학적인 수준일 텐데 어떻게 그 엄청난 에너지를 순식간에 저장하고 또 방출하는 것이 가능한 거요? 박선우 팀장은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자부심과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찾아낸 또 하나의 해답입니다. 박사님. 저희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반도체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배터리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저희는 그저 저희가 가장 잘하는 기술을 조금 다른 분야에 적용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민간 산업기술을 가장 치명적인 군사기술로 변환시키는 무서운 저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선우 팀장은 저를 마지막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이 거대한 비밀기지의 심장이자 두뇌인 트리니티 중앙통제실이었습니다. 그 방은 마치 천문대의 플라네타리움처럼 사방이 어둡고 원형으로 된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방의 중앙에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거대한 구 형태의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푸른 빛을 내뿜으며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미 국방성의 펜타곤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최첨단 시사 ISR 시스템을 다루어 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은 제가 알던 모든 시스템을 원시 시대의 유물로 만들어버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인터페이스였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텍스트나 수십 개의 창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동북아시아의 전장 상황이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처럼 시시각각 변화하는 색깔과 형태의 구름 그리고 벡터로 시각화되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아군의 전력은 푸른색으로, 적군의 위협은 붉은색으로, 그리고 전장의 불확실성은 회색의 안개로 표현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트리니티가 보여주는 미래의 해전을 감상하시죠. 박선우 팀장이 콘솔을 조작하자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포화 공격 방어였습니다. 홀로그램 지도 위에 수백 개의 붉은색 아이콘이 마치 붉은 유성우처럼 나타나 퀸 항모전단을 향해 동시다발적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중국의 DF-21D 대함 탄도미사일과 YJ-28 순항미사일의 동시 공격을 가정한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정도의 포화 공격이라면 현존하는 그 어떤 미 해군의 항모전단도 방어를 장담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필패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트리니티가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퀸의 이지스 시스템이 미사일 요격에 나서는 동시에 트리니티는 함대의 모든 자산을 하나의 신경망처럼 연결했습니다. 어쌔신 스텔스함들이 보유한 소형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고 하늘에서는 호넷 무인기들이 미사일 공격을 하는 대신 스스로 강력한 전파 방해를 걸거나 적 미사일의 시커를 속이는 미끼가 되어 자폭했습니다. 트리니티는 수백 개의 미사일 각각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요격 자산을 나노초 단위로 계산하여 할당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붉은 유성우는 푸른색의 방어막에 부딪혀 단 한 발의 유효타도 내지 못한 채 허공에서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입을 벌린 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선제 타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퀸 함대가 공격에 나섰습니다. 가상의 적 항모전단이 지도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퀸은 섣불리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적의 공격 범위 훨씬 바깥의 안전한 곳에 머무른 채 함대의 눈과 귀와 칼날을 전방으로 내보냈습니다. 어쌔신 스텔스함들은 완벽한 침묵 속에서 적진을 향해 기동했고 호넷 무인기들은 넓게 퍼져나가 광범위한 센서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그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트리니티에게 전송되었습니다. 마침내 트리니티는 적 함대의 지휘함, 즉 항공모함을 식별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대규모 공격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트리니티는 인간의 두뇌로는 상상할 수 없는 다중 벡터 동시 타격을 계산해냈습니다. 북쪽의 어쌔신 1번 함에서 발사된 극초 음속 미사일, 서쪽의 어쌔신 2번 함에서 발사된 해면 스치듯 날아가는 시스키밍, 순항 미사일, 그리고 상공의 호넷 편대에서 발사된 수십 기의 자폭 드론. 이 모든 공격이 각기 다른 속도와 경로로 날아가 정확히 같은 시간, 같은 초에 단 하나의 목표물인 적 항공모함에 동시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적의 이지스 시스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기 위해 방공망을 집중하는 순간 다른 방향에서 날아온 순항 미사일과 드론들이 그 방어망을 뚫고 함체에 내리꽂혔습니다. 홀로그램 위에서 거대한 적 항공모함의 아이콘이 붉은 섬광과 함께 수천 개의 조각으로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마침내 이 모든 계획의 본질, 그 무섭고도 경이로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 거대한 항공모함은 주력 무기가 아니었다. 저 스텔스함들도 저 무인기들도 주력 무기가 아니었다. 진짜 무기는 바로 저 인공지능, 트리니티 그 자체였다. 함선과 드론들은 그저 트리니티의 의지를 실행하는 발톱과 이빨에 불과했다. 나는 지금 새로운 함선의 탄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진정한 인공지능 전쟁신의 강림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비틀거리며 박선우 팀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대체 어떤 괴물을 만들어낸 거요? 제 말에 박선우 팀장은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미소마저 거두었습니다. 그는 차갑고 고요하며 지독하게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이 길고 긴 밤의 마지막 대사를 내뱉었습니다.
아니요, 박사님. 저희는 괴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저 방패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수천 년간 외세의 침략에 찢기고 짓밟혔던 저희의 피 맺힌 역사라는 불길 속에서 재려내낸 단단하고 강력한 방패를 말입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대신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바로 그 방패를 말입니다. 이것은 괴물이 아닙니다, 박사님. 이것은 강철과 빛으로 구현된 우리 대한민국의 처절한 생존 의지입니다. 그 거대한 비밀의 전당을 나온 뒤 호텔로 돌아오는 검은색 승합차 안에서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것처럼 제 영혼이 육체를 떠나 허공을 맴도는 듯한 비현실적인 감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박선우 팀장이 처음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보여주어야 할 것을 모두 보여주었고 저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모두 보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거대한 비밀을 공유한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무겁고도 기묘한 유대감과 동시에 서로를 향한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차가 호텔에서 몇 블록 떨어진 어두운 골목 어귀에 멈춰 섰을 때 박선우 팀장은 저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박사님. 그 말의 의미가 동맹을 위한 충고인지 혹은 조국을 위한 경고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위험한 비밀의 유일한 파수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짐을 꾸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홀린 사람처럼 방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해운대의 밤바다 위로 새로운 날의 태양이 거대한 붉은 얼굴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화롭고 아름답게만 보였던 그 일출의 풍경이 지금 제 눈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평화로운 바다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머지않아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거대한 미래의 전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리고 무섭게 움직이고 있을 유령 함대의 검은 그림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제 평생을 지탱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힘의 균형, 예측 가능한 위협, 관리 가능한 동맹. 그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미국이 지배하는, 미국이 질서를 부여하는 단순하고 위계적인 세계는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실수의 무게에 짓눌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동맹국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21세기의 힘의 본질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그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지식은 낡았고 저의 경험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깨달음의 끝에서 저는 지독한 공포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모든 공식, 비공식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구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편집증적인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한국의 정보기관일까? 혹은 제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한 워싱턴의 누군가일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1등석의 안락한 좌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코노미 클래스의 비좁은 좌석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의 풍경도, 불편한 좌석도, 주변의 소음도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무릎 위에 미 국방성의 가장 강력한 암호화 시스템이 적용된 검은색의 투박한 군용 노트북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가장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제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직접 무너뜨리는 작업이었습니다. 보고서. 수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발신 앨런 크로포드 박사. 제목 대한민국의 해군 역량 및 군사 독트린에 대한 치명적인 전략적 오판과 긴급 대응 권고 프로젝트명 트리니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성공적이라고 자부해왔던 한국에 대한 핵 비확산을 통한 관리된 억제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우리가 막으려 했던 위협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위험하며 통제 불가능한 전략적 위협을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키워내는 역사상 최악의 전략적 역풍을 초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령 함대라 명명할 수 있는 혁명적인 해군 독트린을 완성 직전에 있습니다. 이 독트린의 핵심은 트리니티라 불리는 인공지능 지휘 통제 시스템이며 이 시스템은 기존의 모든 해상 전력의 위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효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만 전술과 정보 실패. 그들은 마덱스라는 거대한 공개 전시회를 자신들의 진짜 목표를 숨기기 위한 눈속임용 연막으로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특히 함선의 실제 능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발표하는 경하 배수량 전략은 본인을 포함한 서방 세계의 모든 정보 분석가들을 성공적으로 기만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우리 정보 체계의 실패이며 동맹국에 대한 우리의 안일한 시각이 빚어낸 참사입니다. 실체적 역량. 함체 현재 건조 중인 함선은 공식 발표된 4만 톤급이 아닌 만재. 배수량 7만 톤 이상, 최대 9만 톤까지 확장이 가능한 슈퍼캐리어급 선체입니다. 사출장치 그들은 미국의 증기식 전자기식 캐터펄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소형 전자기식 캐터펄트의 개발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는 기술적 독립과 함께 무인기 운용에 최적화된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소티 창출 능력을 보장합니다. 함대 구성 이 항모는 단독으로 운용되지 않습니다.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는 어쌔신급 소형 스텔스 이지스 전투함 수십 척과 하늘을 뒤덮는 호넷급 무인기 군단이 함대의 핵심적인 공격 자산으로 운용됩니다. 진정한 위협 새로운 교리. 하지만 진짜 위협은 이 하드웨어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협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두뇌로 묶는 소프트웨어, 즉 트리니티입니다. 트리니티는 플랫폼 중심의 20세기적 전쟁 패러다임에서 네트워크 중심의 AI 주도 전쟁 패러다임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교리는 단 한 번의 결정적 해전에서의 승리가 아닌 적의 손실을 강요하며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말려 죽이는 길고 지루한 소모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예산과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장기전을 기피하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드는 전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점을 오히려 자신들의 가장 위대한 강점으로 변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긴급 권고 사항. 최고 위급 외교 채널 즉시 가동. 그들의 진짜 의도와 계획의 최종 목표를 파악하기 위한 즉각적인 비공개 최고 위급 외교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보자산 총동원 및 재평가. 대한민국 군사 R&D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정보 수집의 우선순위를 최상위 등급으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대응 독트린 개발 착수. 국방부 산하고등연구계획국을 중심으로 AI 기반의 군집 전술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어 및 공격 독트린의 개발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전략적으로 그들에게 뒤처져 있습니다. 저는 14시간의 비행 내내 미친 사람처럼 노트북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며칠 전 이곳을 떠났던 그 오만한 신사가 아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과 붉게 충혈된 눈,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라도 목격한 사람처럼 공포에 질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워싱턴 DC 중심부에 위치한 창문 하나 없는 보안 건물로 향했습니다. 제 모든 권한을 이용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NSC의 보안통신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것을 담은 그 보고서 파일을 백악관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전송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 제가 믿었던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조국이 누려왔던 안락한 패권의 시대는 바로 이 클릭 한 번으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게 한번 들이마신 후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차가운 푸른색 글씨가 떴습니다. 보고서 전송 완료. 저는 평생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실수가 무엇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상자는 처음부터 우리의 손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 들어있던 것은 우리가 두려워했던 단순한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이었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작은 반도에서 태어난 거대하고 침묵하는 폭풍. 그리고 그 폭풍은 이제 우리 모두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위대하고도 무서운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핵무기라는 쉽고도 위험한 길을 거부하고 아무도 가지 않은 어렵고 외로운 길을 선택하여 마침내 세계를 경악시킬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놀라운 저력. 여러분은 이 가슴 벅차오르는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뜨거운 자부심이 담긴 생각을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위대하고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더 가슴 뛰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